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많은 기업과 조직의 경영자들은 자신만의 비유와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자신의 본업을 의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입찰을 따내야 하는 건설업에 비유했습니다. 1등 못하면 뭐했어? 해체해버려야지. 그가 입에 달고 산 말이었습니다. 고 박태준 포항제철 명예회장은 군 출신답게 전쟁으로 여겼습니다. 대통령명으로 제철소를 짓기로 한 후에 핵심 측근 6명과 매일 아침 구보를 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죠. 영일만 바닷가에서 그는 늘 외치곤 했다고 합니다. 지면은 모두가 바다에 빠진다는 각오로 전투에 임하자. 누구는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게임을 상징으로 쓰고 누군가는 교실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영자의 비유와 상징도 유행이나 주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경영자들이 전쟁을 입에 올리는데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비롯해서 지금 경영 환경의 어려움이 워낙 커서겠죠. 하긴 누가 지금의 기업이나 조직 현실이 전쟁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읽을 책은 영국의 전쟁사학자이자 대중역사학자가 쓴 300년 전쟁사에서 찾은 승리의 도구, 승자의 DNA라는 책입니다. 현실이 전쟁같이 가혹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들이 아이디어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인데요.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의 AI예요. 오늘도 별책부록과 함께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아요. 무슨 절기 같은 게 없는 모양이군요. 보통 메모리 돼 있는 게 그런 거든요. 기대를 하셨나 봐요. 입동입니다. 자, 댓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공간도 변하고 삶도 달라지게 마련이죠. 코로나19로 기존의 학교와 직장, 공원 등이 어떤 한계를 노출했고 어떻게 바뀔지 예측해봤던 인문건축가 유현준 교수의 공간의 미래 함께 읽어봤었는데요. 네. 먼저 이정옥님. 저희 집 발코니는 카페와 다름없어요. 코로나로 집콕하면서 가족들과의 소통 장소이기도 하죠. 예. 양재근님, 아파트 발코니는 혹서기와 혹한기를 자연광과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간이며 주거인을 위한 공간입니다. 발코니 확장은 거주 면적 확장이 아니고 건강 공간을 없애는 불필요한 행위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그렇군요. 집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아, 집콕 생활이 더 길어졌죠. 예. 그래서 뭐 인테리어라든가 가구의 변화가 있습니까? 있었죠. 저는 사실 그런 아기자기한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워낙에도 인테리어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더 그곳에 그렇죠. 집중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특히 들더라고요. 발코니, 우리 지난 책 저자 유현준 교수는 발코니에 주목하는데 네. 이분 주장은 이 발코니가 사실상 마당이 됐다. 예전에 한옥집의 그 마당 같은 네. 그런 공간이 됐다는 건데 사적 공간이지만 이제 외부화된 거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집콕하시는 분들이 늘어서 그런지 발코니에 나가면 담배를 이렇게 밑에서 피셔가지고 괴로우셨나 담배 봐요. 끊은 지 한 20년 된 저로서는 괴로운데 어쨌든 발코니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양재근님 같은 경우는 이게 자꾸 거주 면적 확장이라는 평수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은 건강한 공간이 돼야 된다는 지적해 주셨는데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장희숙님, 요즘 아파트는 자발적 감옥이나 다름없어요. 울타리 치고 자동키로 무장되어 있어 지나갈 틈이 없답니다. 외부인을 들이지 않고 놀이터도 텅 비어 있고요. 방범이 구실이지만 삭막합니다. 반면에 4904번님은요. 개인에게 집은 안식과 재택근무지인데 아파트 단지에 공간 개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위험합니다. 공원이 필요하면 정부 예산으로 조성하면 됩니다. 입주민에게 개방 강요하는 것은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네. 9412번님은
땅 좁은 나라에서 공간의 개념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땅 넓은 나라에나 통하는 얘기 같아요. 라는 말씀도 남겨주셨네요. 공원 얘기를 드리자면 나라에서 조성하는 게 맞죠. 근데 네. 그런 공원의 공간이 이 도시에 있느냐, 서울에 많지 않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부족하죠. 공원이라는 건 정말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합의하고 결심해야 되는 공간 같거든요. 미국의 맨하튼이 절반 가까이가 센트럴 파크이라는 공원을 유지하고 있는 건 이 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합의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걸 헐고 할 수만 있다면 아파트 짓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거기 많겠습니까? 그러나 못하게 시민들이 막아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공원도 그런 결심이 필요한 거고요. 아파트 공원을 개방하자는 게 유현준 교수의 아이디어였는데 네. 반대론이 많은 건 압니다. 여기 사구공사번님도 반대하고 계신데 근데 최근에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이들이 외부에서 와서 그 놀이터에서 네. 놀고 있으니까 입주자 대표라는 분이 도둑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제. 아이들을 잠시 오늘 가둬놨었죠. 냈고, 경비실에. 근데 정말 그렇게 위험할까요? 공개하는 게. 설령 뭐 공개 안 하고 꽁꽁 자물쇠를 잠궈 놓는다고 외부인들이 못 들어오나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파트 공원 개방에 찬성 입장입니다만은 네. 그 또 현실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래님께서는요, 학교 건물도 효율성으로 짓다 보니 직사각형, 그리고 안전을 위해 쇠창살 설치한 곳 많은데 감옥으로 보여요. 아이들의 창의성을 위해서 학교 건축도 변화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2032번님, 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로 머물면 안 됩니다. 교육 공간은 집중화, 대형화가 아닌 분산과 다양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중심 교육은 고등교육에서 가능하지만 초등교육은 접속이 아닌 접촉, 대면과 직접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책에서 학교의 세 가지 기능을 얘기했습니다만 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기능을 했는데 동네나 커뮤니티의 중심지거든요. 학교 운동장에서 모여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거기 모여서 이제 공도 차고 했던 다 건데 동네 친구들이니까요. 그렇죠. 예. 지금은 개방해 놓으면 와서 다 차만 세운다고 그러대요. 주차장 없으니까. 그리고 잠그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방을 안 하게 된 건데 저는 그 동네 커뮤니티의 중심지 기능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네. 쉽지는 않겠죠. 아무쪼록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만큼은 대면으로 아이들과 친구들도 만나고 관계 형성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장현주님께서는요. 저자의 공간을 해석하는 능력이 정말 부러운 시간이었어요. 이곳만큼은 영원히 보존하고 싶은 공간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라고 소장님께 질문을 주신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제 아파트 단지에 벤치가 있는데 네. 그 벤치를 아무도 사용을 안 해요. 오. 신기하게도 아무도 늘 없어요 보면. 외진 곳도 아닌데 근데 가끔 저는 바쁠 때 그냥 네. 거기 앉아서 손에 든 커피 한 잔 하거든요. 그 시간이 좋습니다. 네. 그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오. 혼자만의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 내 벤치를 꼽고 싶습니다.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공간이 간직하고 싶죠. 네.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잎풀기 토크.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과거를 공부하는 것뿐이다. 나폴레옹, 처칠, 아이젠하워, 히틀러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과 폭군의 삶을 알아볼 텐데요. 앤드루 로버츠의 승자의 DNA, 오늘 함께 읽어볼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예. 전쟁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전쟁에서 나온 그렇죠. 영웅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사에 빛나는 인물들을 들여다봐야 하는지, 지금이 전쟁 같은 시기라 그런 걸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쟁 얘기가 좀 뜬금없다고 느끼실 분도 계신데 네. 지금이 워낙 전쟁 같은 시기죠. 특히 기업 경영자들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경영 환경 혹은 경제 환경이 이토록 빠르게 변했던 적이 없거든요. 예기치 못한 네.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전쟁이 잘 어울리는 비유 같아요. 지금 상황에 대한. 네. 원작은 2019년에 출간이 됐고요. 제목이 전쟁 리더십 인 워라는 책입니다. 승리 DNA로 바꿨는데 안 바꾸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조직 경영자들이 전쟁 치르듯 요즘 견뎌내고 있고 네. 리더는 전쟁 리더십을 통해서
아이디어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300년 특히 이제 서양의 전쟁사 중심입니다. 뭐 우리나라나 중국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그 300년 전사에서 빛나는 존재 9명을 네. 꼽아서 다룬 책입니다. 네. 빛나는 인물들이라고 하셨지만 아하. 그 가운데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옛소련의 스탈린 같은 광기 어린 존재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빛난다는 얘기가 좀 무색하긴 한데. 어떻게 빛이 나는 건지. 예. 근데 전쟁만 놓고 보면 네네. 초기에 히틀러가 서유럽을 휩쓸 때 음. 기습 작전을 통해서 대단했죠. 네.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그토록 짧은 기간에 많은 영토를 지배하게 된 건 몽골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였고 또 스탈린도 이 레닌그라드 전투를 통해서 모스크바를 점령하려던 히틀러를 제압했으니까 뒤집기를 했으니까 대단한 전쟁의 신이긴 한데 뭐 그래서 꼽은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전쟁에서 대단했던 사람을 꼽은 것도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함량미달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한 나라나 한 민족을 지배했느냐. 네. 거기도 뭔가 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우리가 들여다보자, 네. 배우자 하는 차원에서 저자가 좀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나중에 그 정치가로 성장한 사람들도 많이 꼽았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나 마가렛 대처 같은 사람들은 정치가이지만 전쟁을 진두지휘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또 히틀러, 스탈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나오기 때문에 이런 서적의 기획 의도나 저자의 뭐 생각이 더 중요할 이런 경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앤드류 로버츠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영국의 유명한 전쟁사학자고요. 전문 학자로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도 겸했는데 최근에는 대중역사서 네. 혹은 대중역사 평론 많이 해서 미디어에 많이 나와요. BBC에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가끔 나오는 분이고요. 98년 다이애나 그 죽었을 때 전 세계에 중계가 됐잖아요. 67개국에서 중계를 했고 KBS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해설했어요, 이분이. 아.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네. 예,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재밌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 시절에 1981년도 입학 시험 문제가 이런 거였답니다. 한 명이 어떻게 100명을 이끌 수 있을까? 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런 창의적인 문제를 냈는데 이 문제가 출제된 후에 이 앤드류 로버츠라는 저자가 계속 그게 머리에 떠오르더랍니다. 네네. 그래서 꼭 100명이 아니라 수많은 군대와 혹은 나라나 민족을 거느렸던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자 그래서 2013년 이후에 이분이 레먼 연구소 연구원으로 미국 뉴욕 역사협회라고 점심시간에 강의를 해요. 샌드위치 같은 걸 사들고 와서 그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인기 있는데 그때 전쟁사에 빛나는 인물들 강의를 했는데 이 책이 그 당시 강의가 토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용담만 다룬 게 아니라 단점이나 실패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강철같이 단련됐는지 뭐 악당들 중에도 강철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물론. 강하잖아요. 닥스베이더도.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탐색하게 됐고 그들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뭔지 소개하는 책입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승자의 DNA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나폴레옹.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도 뭐 슈퍼히어로인지 빌런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중요한 사실 하나는 군 신이었다. 네. 전쟁의 신이었다는 건 분명하죠. 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나폴레옹 위인전하고 다를 바는 없는데
이 저자가 주목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른데 흥미로웠습니다. 1793년에 19살에 코르시카라는 자기 고향 섬 마을을 이제 떠나서 6년 짧죠. 6년 만에 제1집정관,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 후에 이제 독재자로 변신하고 5년 뒤에 프랑스 황제 즉위하니까 11년 만에 소위가 황제가 된 거예요. 네. 이제 물론 이제 프랑스인들은 나폴레옹을 영광으로 기억합니다. 유럽 최강국으로 프랑스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10년 만에 그야말로 권력을 다 거머쥔 건데 핵심은 뭐 전쟁 수행 능력이 워낙 뛰어났고 운도 작용했다 그래요, 저자는. 왜냐하면 그 윗세대가 프랑스 대혁명의 여파로 다 귀족 집안 출신들인데 다 사형당하고 단두대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 계속 고속 승진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 흥미로운 건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과 달리 경미한 과대망상증이 있었고 이게 이 사람을 전쟁의 신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자기 자신이 로마의 카이사르, 시저 황제의 현신이다라고 믿었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현신이다 이렇게 믿을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증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다른 전쟁의 신들도 되게 이런 게 조금씩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제정신이 아니어야 뭔가를 많이 이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인트는 두 가지였는데요. 실력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앙시앙 레짐이라고 불리던 구 체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지던 시기에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영웅으로 떠올랐는데 신분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실력 위주로 이제 네. 자기 사람들을 챙긴 거죠. 그래서 계급을 탈피했고 이 사람들한테 열정을 고취했고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훈장이 레종도네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임권택 감독, 네. 또 프랑스와의 관계 강화에 일조했던 그 돌아가신 고 조양호 회장, 카레 이런 분들이 이걸 받았는데 이게 나폴레옹이 만든 훈장이에요. 네. 이건 뭐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실력주의 한 방편이죠. 훈장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웠다며 잘했어 훈장 레종도네를 줘. 다른 배경 다 상관없이. 그렇죠. 네. 네, 그게 실력주의고 현장주의라 그래서요. 병사하고 소통하기를 특히 말단 병사들하고 소통하기를 즐겨서 말단 병사들이 면전에서 별명을 얘기했다 그래요. 뭐 꼬마 하사 뭐 이런 식으로 황제급인 사람을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부하들한테도 늘 이번 전투에 나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으로 쓴 게 이기는 법은 멀리 있지 않다 이러면서 병사들의 고충을 들어라. 가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법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영혼의 말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게 막 형식적인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광명수 씨한테 형식적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항상 그러시잖아요. 항상 그러지 않고요. 왜 이러십니까? 근데 뭐 어때?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설날이나 추석 때 왜 그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지냐면 형식적인 말을 걸어서 그렇거든요. 결혼은 언제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영혼의 말을 걸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다 기억했다고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걸 제시해서 진심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 이 말 한마디로 저는 그 현장주의라는 걸 실감했는데 웰링턴이라고 나중에 나폴레옹을 제압하게 되는 영국의 장수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한번 나타나서 말단 병사들하고 얘기하고 나면 2만 명을 충원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났다. 뭐 그러니까 대단했던 거죠. 네, 네. 히틀러하고 아주 대척점에 있습니다. 히틀러는 전쟁터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벙커에서 자기가 안전한 벙커에서 지시만 내렸고 네. 물러서지 마라. 다 죽어도 괜찮으니까 전투에 임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반면 나폴레옹은 전쟁터를 돌았고.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것도 제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됐는데 상대편 적장이 뭐 대단한 사람이면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좀 못나고 멍청한 장수였으면 꼭 칭찬을 했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사들한테 명을 내리잖아요. 그때 서신 형태로 내렸고 그걸 분대장급들이 다 읽었는데 일일이 그때 적장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니 주의해서 대처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그쪽에 소문이 퍼지고 우쭐해가지고 초를 치는 거죠. 적장이. 그런 함정까지 팔 정도로 네. 대단했고요. 기억력 대단했고 병사의 이름 다 기억했다는 일화가 많고 네. 단도직입적인 화법을 썼다고요.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현대 전쟁에서 준 큰 교훈은 뭐냐면 히틀러도 이건 본받게 되는데 기습전입니다. 기습전. 뭐 아무리 자기들보다 병사의 수나 병참 규모가 커도 기습엔 못 당한다. 그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선빵을 날린다. 그래서 공격해서 적을 무너뜨리는 전쟁의 신 얘기를 들었고 네. 다만 나중에 결정적인 패배를 하면서 몰락하는데 이때 그 이유를 저는 어렸을 때 몰랐거든요. 왜 그렇게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나중엔 자꾸 지지? 하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너무 병력의 규모가 커져서 예를 들어 30만 명을 거느리고 모스크바를 침략하니까 기습전이 안 되는 심지어는 거기서 약탈한 물건까지 마차에다 채우다 보니까 네. 너무 더뎌져서 규모가 너무 큰 거죠. 초기의 그런 기습 선멸 작전이 실패했다 이런 분석도 저자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예. 사실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실력주의라고 말씀을 예. 해주셨잖아요. 계급과 신분을 무시하고 실력만으로 참모진을 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책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 이걸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블라인드 채용이랑 굉장히 그렇죠.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있어왔고 지금도 있어왔던 이 블라인드 채용이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떤 실효성을 좀 거두고 있나요? 최근에 이저 KBS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이 많이 이 이슈가 얘기를 됐죠. 해서 이슈가 됐는데 예. 저는 블라인드 채용이란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수용하는 리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폴레옹이니까 이게 됐던 건데 블라인드 채용한다고 지금도 뭐 이력서 일부를 가리긴 하는데 만약 리더가 그 회사의 CEO가 보고 싶으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아, 네. 심지어는 뭐 그 과거 일이긴 합니다만 관상쟁이를 대동해서 관상을 보게 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채용들을 하니까 네. 그게 문제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제도가 있건 없건 열린 마음으로 리더가 사람을 뽑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좀 찬성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 저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말을 쓰기 전부터 별로 학력이나 지역 이런 걸 잘 안 봤는데 그 이유는 학력 좋아도 별 볼 일 없다는 걸 제가 몸소 입증하기 때문에 네,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예, 예.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 잘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책에서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을 바다에서 물리친 넬슨 제독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한쪽만 이야기를 실는 것도 아니고 두 쪽 다 창과 방패의 이야기를 실은 거잖아요. 좀 어색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그 좀 어색한 면도 있더라고요. 근데 흥미로운 대목은 이거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네. 있었고 환경에 따라 그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도 초기의 전쟁의 신이었지만 마지막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듯이 이 호레이시오 넬슨도 영국 국민들의 슈퍼히어로가 된 데는 이유가 있었던 네. 건데 어렸을 때도 이분 위인전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그 미화되지 않은 부분, 날 것 그대로 이분의 성격이 잘 드러나서 전 재밌게 읽었는데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60번, 그러니까 60번 정도 주요 전투를 벌였고 그 중에 46번을 승리했는데 진 몇 안 되는 전투가 대부분 후반부에 몰려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패배는 2번이었죠. 1805년에 이 넬슨 제독한테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패배했고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그때 완전히 잃게 됐고 그 후에는 이 넬슨 제독 때문에 영국이 100년간 세계 바다의 지배자가 된 거였죠.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결정타를 맞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워털루 전투에서 아까 말씀드린 웰링턴 장군에게 패배해서 이제 그야말로 재기불능이 됐죠. 그런 점에서 보면 넬슨이라는 인물도 다른 방식의 네. 전쟁의 신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폴레옹과 넬슨이 굉장히 정반대의 인물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예. 배경이라든지 신념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어떤 부분들을 좀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재밌게 읽은 건 이거였어요. 저는 위인전에서 발견 못한 대목인데 그 10대 말에 말라리아에 걸렸대요. 아주 어려서부터 이제 배에서 해군 경험을 쌓게 되는데 네.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뚱말뚱할 무렵에 신성이라는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신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상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다고 자기 자신을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 네. 그게 뭐냐면 영국을 구할 존재다. 아까 말씀드린 과대망상증 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위인들은 대부분 그런 게 조금씩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삼촌 후원하에 이 사람은 그 성장했기 때문에 족벌주의의 덕을 좀 본 거고요. 네. 프랑스 혁명 같은 데 대한 급변 상황에 대한 아주 반감이 강했고 귀족 출신답게 보수주의 성향이 있어서 법질서라든가 급진주의 혐오,
왕권 수호 이런 데 대한 신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일종의 과대망상이라고 했는데 자신이 신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네. 거의 뭐 자살 작전이라는 얘기를 이 사람 이 해전과 관련해서 늘 쓰거든요.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로 꼽히는 트라팔가 해전도 자살하려고 뛰어들었다는 얘기가 맞을 정도로 네. 무모할 정도로 전쟁에 집중했고 그러다 보니까 눈을 잃고 팔도 잃었습니다. 한쪽 팔도 마지막엔 잃죠. 눈 잃고 나서 많은 초상화에 이제 안대를 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실제 네네. 본인은 안대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냥 모자 귀족 모를 쓰면 거기에 이제 녹색 그 끈을 이렇게 천을 달아서 네네. 눈을 그냥 가렸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리고 영어에 보면 뭐 이제 외면하다 이걸 들여다보지 않는다 할 때 to turn a blind eye라는 표현이 있는데 관용구예요. 먼 눈을 들이대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 사람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쟁 광이니까 상부가 이제 상사들이 상관이 이건 뛰어들지 마 이번에 좀 멈춰 혹은 퇴각해 네.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나중에 왜 내 명령 무시했지 그러면 제가 눈이 안 보여서요 이런 표현을 써서 네. 이런 관용구가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 트라팔가 해전에서는 27척 전함으로 프랑스하고 스페인 35척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냥 갖다 대서 배를 옆에 붙여서 섬멸한다. 이런 아주 단순한 개념이었는데 그게 상대방들한테는 공포였죠. 쟤네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배 갖다 붙이고 뛰어올라.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영국의 세계 지배를 이끈 주인공이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처칠. 이분 위인전은 읽으셨죠? 네, 그럼요. 어렸을 때 위인전 다 읽어보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진부해지기까지 한 인물인데 최근에 이 사람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왔고 화제가 됐어요. 네. 2017년에 덩케르크라고 영국군 철수 작전 다룬 영화가 있었고 2018년에 다키스트 아워라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게리 올드먼이라는 사람이 처칠로 나와서 명연기를 펼치는데 자꾸 재조명 받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그 이유는 뭔가 어려울 때 사람들이 신념과 용기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을 불러냅니다. 소환한다 그러죠.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뭐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인물이죠. 그리고 정치인으로선 한물 갔다. 퇴물이다. 이제 집에 가서 개나 쓰다듬어야 된다고 할 때 수상이 되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인데 네. 1940년에 나이가 55살일 때 수상 취임합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했어요. 사실은. 이전에 체인벌린 총리가 히틀러한테 너무 유화 정책으로 그 대응하다가 전쟁 나고 잘못됐다는 영국민들의 반성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수장으로 취임하게 된 거고요. 귀족 집안 출신이고 뭐 주요 장관이라는 장관은 다 거쳤어요 이분이. 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병대 일원으로 전쟁에 늘 임했고 적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한 적도 있습니다. 책도 5권 썼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노벨 평화상 받았다고.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네, 네. 이 책으로 5권 중에 뭐 정치, 역사, 문학 서적들이 있었으니까요. 여기도 역시 근거 없는 망상에 가까운 자기 확신, 과대망상증이 있었는데 15살에 이건 저도 위인전에서 읽었는데 이미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런던의 수호자가 됐다. 자기 눈에는 런던이 불타오르는 게 보인다. 런던의 수호자가 됐다. 네.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전쟁과 대영제국 수호에 대한 신념 이런 것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가졌고 이 사람 신념 중에 하나가 용기라는 게 연습으로 강화될 수 있다. 타고난 게 아니다. 사람들이 자기처럼 너무너무 터무니없을 정도의 일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용기가 더 강해진다. 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처칠의 어떤 인생을 보면 탄탄대로는 아니었다라고 완전히 볼 수가 다르죠. 있죠. 3번의 자동차 사고, 2번의 비행기 추락, 10m 추락 뇌진탕, 정말 악재란 악재를 다 겪은 건데 그럼에도 이런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난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란 에세이를 이분이 뉴욕타임즈에 네. 기고했던 기억이 나는데 1965년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살아볼 만한 인생이었다고 회고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가장 큰 실패는 그런 뭐 죽음 직전까지 갔던 게 아니고 사회적인 대망신 혹은 몰락이었을 겁니다. 이분이 해군성 장관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는데 네. 물론 본인이 전쟁한 건 아니고 이제 10만 명의 대병사를 이스탄불로 보내는데 그 앞쪽에 좁은 지역이 다르다냐스라는 지역인데 이 전투에서 대패를 해요. 10만 명 거의 다 이거예요. 네. 그 전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후에 그게 몰락한 거예요. 이 사람이 총리로 재기할 때까지 몰락하게 된 계기가 그건데 본인이 얼마나 그 힘들었겠어요. 좀 대실패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꺼낼 때마다 우리 조국의 아까운 청춘 10만 명을 잃었는데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집한 전투였어요. 그리고 작전도 잘못 잡고 해서 이른바 폭망했던 거였는데 그걸 버티고 일어났다는 게 전 대단하다고 느끼고요. 이분이 생각보다 저도 이 자료 화면 같은 데서 많이 봤는데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니까 공식 석상 연설에서 무려 50여 회를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나쁜 게 아니라 좋게 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맞아요. 왜 질질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진심이구나. 이 전쟁에. 그렇게 느끼고 이 사람의 호소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 책에도 소개가 됐던데 행운의 여신은 심술궂게 찌 뿌릴 때 가장 휘황찬란한 선물을 건넨다. 만약에 정말 힘든 순간이 있다면 이 처칠 같은 경우는 다르다네르스 전투 실패였겠죠. 그 순간에 오히려 미래를 줬다고 이 사람은 느낀 거예요. 나한테 이 실패를 준 이유는 나중에 더 큰 선물을 하기 위해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하자 처칠도 뜬 거죠. 히틀러가 없었으면 뜰 수 없었죠. 사실은 그 해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청춘들을 잃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후에 이렇게 좋은 지도자로 평가되는 이유는 뭘까요? 끝까지 자신이 독일 포함해서 유럽의 전운이 감돈다는 신념을 가졌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행운의 여신이 이 사람한테 선물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틀러가 그냥 영국만 침공하겠다. 유럽 서유럽을 다 먹은 다음에 영국을 장악하겠다고 이른바 올인했으면 영국이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딴 생각을 해요. 러시아를 침공하면서 전력을 분산시키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패배하면서 히틀러의 운도 당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굳이 그 대서양 너머에 있는 관심도 없는 미국한테 선전포고를 히틀러가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전하면서 이 게임 체인저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들은 처칠이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행운과 시간이 히틀러를 이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어쨌든 히틀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거듭 슈퍼히어로가 된 거죠. 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처칠이 좋은 지도자로 또 인정을 받은 거기도 하고요. 또 책에 조지 마셜이나 사르 드골 같은 사람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전쟁과도 또 관련이 있다라고 봐야 될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나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뭐 정치인들도 등장하고 조지 마셜 있잖아요. 드골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예. 프랑스 아유, 대통령이. 그 정치인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특히 마셜은 국무부 장관을 했어요. 그때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무너졌던 서유럽 부흥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그 IBRD라든가 월드뱅크가 그때 구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셜 플랜이라고 그래서 서유럽 부흥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유럽 각국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래서 마셜 플랜으로 유명한데 사실은 이 사람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의 조율자였거든요. 관리자이자.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 쏜 건 아닙니다만 책상 앞에서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포함해서 모든 걸 관할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군인들로부터는 평가 절하를 좀 당했죠. 왜냐하면 야전 사령관 출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사상 최대의 군사 작전을 시행할 때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제가 이번에는 현장에서 좀 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루즈벨트 대통령이 절대 안 된다고 말려요. 그 이유는 당신이 내 곁에 없으면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젠하워를 추천했고 아이젠하워가 연합군 총사령관이 돼서 D-Day의 작전을 이제 감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2차 세계대전의 숨은 핵심 주인공이라고 봐야 될 테고요. 드골은 공항 이름으로만 한국 사람들한테는 알려졌는데 프랑스인들한테는 글쎄요. 그래서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드골 공항. 근데 또 지식인들한테는 프랑스 지식인한테 물어보면 다 독재자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터무니없는 짓을 해서
자기 입지를 다진 다음에 68년까지 네. 국민들이 6.8 시위라고 얘기하는 걸 할 때까지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드골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는 정말 그 계급 자체가 소위였어요. 그러니까 그 뭐 터무니없는 저 직위였지만 자신이 프랑스를 대변하게 돼. 네, 네. 비시 정부라 그래서 페탱 원수라고 5성급 장관이 변절해서 프랑스의 괴뢰 정부를 세우게 되는데 거기에 거부하면서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이 사람은. 네. 그때 사형 선고를 받아요. 골석 재판. 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잡히면 사형이다 하는 그 선고를 받는데 처칠의 도움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날아가서 프랑스를 대표해서 자유 프랑스 군이라는 군대를 거느리게 되는데 한마디로 형편없는 군대거든요. 그 라이스탕스의 저 도움도 받긴 했습니다만 네. 전체 연합군 중에 1%밖에 안 될 정도로 형편없는 군대라서 미국이나 영국에선 얘 좀 어떻게 떼냈으면 좋겠는데 1%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네. 근데 군대 동원은 그렇게 했지만 상징적으로 누군가 프랑스를 대변해야 되게 이 고집불통의 군인을 내세웠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얼마나 이걸 잘했느냐 하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연합군인데도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한 나라의 국가 원수라는 상징성을 부여해서 늘 작전 계획 세운 본인이 비토놓고 이러면서 자기 입지를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입성할 때 파리 해방의 날, 프랑스 해방의 날을 상징하는 작전에는 또 제일 먼저 네. 전투 인원은 얼마 안 됐지만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주역 중에 한 네, 인물로 부각이 된 거죠. 실제 전투에서 엄청난 전투력을 발휘한 적은 없습니다. 네. 또 뭐 전쟁 회고록 하나 쓰지 않은 참모로 남은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이야기를 조지 하고 마셜 같은 경우는 네. 그렇다고 책에서도 이 부분을 각별히 언급했던데 저도 궁금했던 게 이 사람이 숨은 주역이라면 은퇴하고 나서 회고록 같은 거 쓰고 막 2차 세계대전 때 자기 역할을 부각시킬 네네네.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저자는 이게 조지 마셜이 가진 미덕이었다고 보는 거죠. 자기는 늘 참모로 남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쟁 참모로 남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연합군이 과연 이렇게 목표도 다르고 병력 규모도 다른데 네. 같이 작전을 펼칠 수 있었을까? 이 조지 마셜이라는 사람이 가진 덕목은 그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영자한테 의미하는 바도 커요. 꼭 칼싸움 잘해야 좋은 경영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을 한데 뭉치게 하는 것도 경영자의 역할이니까. 그래도 때로는 나의 장점을 좀 부각시키고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걸 잘한 사람이 드골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가 안 됐고 네. 전쟁에서 죽은 사람 규모를 보니까 0.023%거든요. 연합군들이 그중에 러시아가 제일 네, 많이 네. 죽었지만 몇 천만 명씩 죽는 상황에서 죽지도 않았는데 러시아들이 2천만 명 이상 죽을 때 파리로 진군하면서 제일 먼저 입성해서 네. 프랑스 시민들한테는 프랑스 군인이 제일 앞서 오니까 대단한 자부심을 느꼈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장기 집권할 수 있던 토대를 가진 건데 책에서 흥미로운 건 이거였어요. 이탈리아가 처음에는 무솔리니 때문에 파시스트 독일 히틀러와 손을 잡았지만 1943년 이후에는 완전히 연합군 편으로 돌아서거든요. 네. 그래서 연합군 편이 돼서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프랑스만큼 대접을 못 받아요. 프랑스는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도 않았는데 연합국 승전국의 일원으로 모든 회담에 다 드골이 참석하고 또 지분도 부여받는데 네. 이탈리아하고 대조적인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드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드골이라는 사람의 고집 그런 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아이젠하워. 이 아이젠하워는 군인이자 정치인이었는데 미국민들도 그렇게 대단하게 평가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쭉 집권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8년간 아이젠하워가 공화당 출신으로 집권하는데요. 네.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가진 어떤 무미건조함이 있어서 뭐 존 F 케네디나 이런 사람들처럼 유명하지 않고 미국민들도 잘 모르는데 최근에 상당히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네. 있어서 저는 한 몇 년 전에 이분 그 위인전까지는 아니지만 평전을 아주 꼼꼼히 읽었는데요. 네. 그거하고 겹치는 게 많아서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2차 대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마샬이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추천해서 이 사람이 작전을 진두지휘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의 이런 표현은 군대에서 쓰는데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네. 따까리였습니다. 허드렛일을 허드렛이라는 부관, 예, 예. 영관급 부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전쟁 영웅인 메가더나 패튼보다는 훨씬 못 나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패튼 준장 그러니까 별 2개 시절에 그 수령했으니까 워낙 계급차가 있었죠. 근데 1944년에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앞두고 연합군 총사령관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550만 명의 연합군을 이끌었으니까 참 대단한 거죠. 이제 고속 승진한 건데 야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속 승진에 대해서 질시를 많이 받았는데 특히 메가더하고 패튼이 우습게 봤죠. 이 책에서 처음 들은 표현인데 이 사람 평전에는 안 나오는데 메가더가 아이젠하워는 최고의 클럭이다, 사무원이다, 사무직원이다 이렇게 전쟁을 안 하니까 네. 기획만 하니까 그런 평도 했고 패튼은 이 아이젠하워의 앞 이름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인데 DD가 Destiny 고속 승진이 운명이었다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비아냥이죠. 예, 예. 비아냥이죠. 부러워한 게 아니라 비아냥이죠. 전쟁도 안 치르고 별만 달았다 이런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호전적인 부하들의 무시를 받았고 연합군은 또 영국군, 프랑스군들이 있었으니까 비타협적이거든요. 이 사람들 다 아울러서 같이 전쟁을 치렀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거였다. 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으니까 청춘들이 그래서 집중해서 성공했고 연합군의 중재자이자 그야말로 인간적으로는 적이 없는 지휘관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아니었다면 연합군이나 연합군 조율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조지 마셜하고 아이젠하워가 이제 알려지지 않은 unsung 히어로들인데요. 네. 그 조지 마셜이 이 사람을 발탁하는데 그게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승진이 안 돼서 소령 우리나라 같으면 연한이 있어서 요즘은 잘리는데 소령에 16년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근데 내 체질 아닌가 보다 하고 때려치려고 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조지 마셜이 발탁하면서 이 사람을 전쟁 사령관으로 만들었고 이때 아주 중요한 또 일화도 있습니다. 이건 저기에도 나오는데 평전에도 몽고메리 원수라고 별 5개짜리 영국군 그 총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 또 완전 고집쟁이에요. 네네. 이 사람은 전쟁 특히 노르만디 상륙작전 성공하고 나서 독일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자기 노선만 고집해요. 좁은 전선 전략이라고 그래서 마켓 가든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좁은 길로 그냥 심장을 때리자. 그러고 나면 뒤쪽은 다 무너진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생각이 좀 달랐어요. 아이젠하워는 넓은 전장 개념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치고 들어가다 뒤가 끊기면 고립돼서 네. 2차 세계대전이 역전된다. 이 지금까지 이어온 승기를 다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넓은 전쟁 개념을 주창했고 결국은 몽고메리가 패배하고 나서 이 사람 전략이 힘을 얻게 되죠. 52년에 공화당 후보로 34대 대통령이 취임해서 재선되는데 지금 재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주간에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았거든요. 네. 미국이 연방국가니까 그래서 주간에 도로가 없었어요. 근데 주간 고속도로라 그래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간에 교류와 교역을 강화하는데 이게 오늘날 미국의 그 위대함을 만든 기초라고 생각하고 바이든이 지금 70년 만에 인프라 투자하겠다는 게 그때 이후에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네. 도로라든가 철도 이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에 이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의 허드렛 일을 하던 아이젠하워의 어떤 미국 내 평가도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건데 메가더 장군도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전쟁에서의 역할 때문에 그렇죠. 인천 굉장히 상륙 작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늘. 근데 미국에서 분위기도 또 다르다면서요. 미국은 좀 달라요. 네. 그 영화 또 있었는데 메가더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에서도 메가더 중심의 나레이티브를 하니까 아이젠하워를 몹쓸 사람으로 만들던데 네. 미국 분위기는 좀 달라요. 그 메가더라는 사람은 패튼도 그랬지만 너무 호전적이고 너무 제멋대로여서 그 당시부터 실존해 있을 당시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표현을 했죠. 저자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이 별 4개, 별 5개였다면 그 지위를
며칠도 유지하지 못했을 거다. 워낙 그 자기 멋대로니까 네. 미디어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메가더를 예로 들면 막 전쟁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중공이 그 당시는 중공이라고 그랬죠. 중공군이 쳐들어온다는 걸 믿질 않았어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여차하면 만주에다가 핵폭탄 떨어뜨리면 이기는 게임 아니냐 이렇게 믿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해리 트루먼이라는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을 텐데 책에서는 뭐 정치적으로 질투했다는 표현도 등장하고 영화도 정치적으로 질투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뭐 장수가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리고 전쟁이 확전돼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냥 바로 해고를 해버린 거죠. 그 통보를 메가더는 당일날 사전 조짐도 없이 이제 받아서 황망해하는 표현이 영화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뭐 상사 입장에서는 거느리기 힘든 장군들이었죠. 오만하고 독선적이었던 인물이고 그와 달리 아이젠하워는 훨씬 더 정치적이었던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와 메가더 장군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 둘을 동시에 만난 한 여성의 평가도 있었어요. 책에 나오는데 예. 저도 처음 본 구절이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경영자도 이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부류는 본인이 빛을 발하는 발사체, 또 한 부류는 본인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느린 사람 혹은 자기와 만나는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반사체 유형이 있는데 저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같은 경우는 이 여성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진정으로 위대한 장군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저한테도 빛이 나는데요, 소장님? 아닙니다. 아닌가요? 저는 반사체입니다. 남의 빛에 무임승차하는 사람입니다. 아이젠하워를 만났을 때는 이 여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여성인지를 알게 됐다. 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빛나게 해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 출신으로 고속 승진해서 전쟁을 기획했던 이 사람의 전쟁 역정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막 전쟁터에서 빛이 나는 부류는 아니었던 거죠. 팩트는 달랐습니다. 영화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부하들 앞에서 막 하얀 권총을 꺼내들고 자기들을 공습하러 온 비행기를 향해서 총을 쐈던 사람이거든요. 나를 쏴봐라 하고 소리를 치죠. 그러니까 본인이 빛나야 되는 사람이어서 오만하고 독선적인 실패도 많이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패튼이 전쟁 영웅에서 추락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야전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병사가 쓰러져 있는데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지금 발을 다쳐서 전투에 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고향으로 보내달라. 그때 패튼이 뭐라고 하냐면 공감해 준 게 아니라 뺨을 때립니다. 이 겁쟁이 자식아 전쟁터로 다시 나가지 못해 하고 그러면서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몰락하게 되는데 그런 부류와 완전히 다른 아이젠하워였죠. 자기가 빛나지 않지만 결국 모든 기획이나 작전을 통해서 성공했고 미국민들이 그걸 알아줬기 때문에 그 당시 유례 없을 정도로 공화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 사실은 트루먼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대통령직을 이어받아서 재선 가능성도 높았는데 아이젠하워라는 전쟁 영웅이 나타나서 공화당이 무주공산 비슷했는데 뭐 잘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았어요. 민주당이 이길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후보가 돼서 인기를 얻으면서 쉽게 대통령이 당선됐고 재선까지 성공하게 됐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히틀러와 스탈린. 같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광인들인데 드디어 나왔네요. 이 광인들인데 흥미로운 건 전 예전부터 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데 히틀러가 혹은 스탈린이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 상대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일으키기 직전에 일주일 전에 양국이 독일과 러시아가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탈린은 마지막 순간까지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이미 막 탱크 부대를 몰고 전격적으로 기습하고 있는데도 부하들의 보고를 제대로 듣질 않았어요. 그만큼 믿었던 건데 그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아요. 히틀러는 뭐 다 잘 아시는 분인데 잘 아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 그 사람이 저지른 4천만 명을 죽인 행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 보잘것없는
인간 실격인 인물이 완벽하게 그 게르만 민족들을 지배했느냐 네. 하는 건데요. 흥미롭습니다. 많이들 알려진 거긴 한데 이제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 사심 없는 게르만 민족의 지도자라는 인상을 줬고 뭐 영화 감독까지 다 동원하죠. 건축가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 독일인들이 가진 열망을 포착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패배로 열등의식이 팽배했는데 이때 누군가한테 탓을 돌려야 되는데 그 탓을 돌릴 거리를 히틀러가 잘 제공했던 거죠. 이른바 열등 인간 배후 중상설이라고 해서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독일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거. 뭔가 탓할 거리를 찾아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무식했다는 게 여러 얘기로 나오는데 히틀러의 테이블톡이라고 그래서 식탁 담화라고 나중에 그 부관이었던 사람이 이걸 다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좀 읽어봤습니다만은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가득해요. 뭐 여성 혐오, 유대인 혐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나치당에 그것도 나치당에 들어간 이유가 스파이로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세력이 될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정탐해보라는 명을 받고 들어가서 거기를 지배하게 되고 또 자유대라고 당시에 이제 민간 군대가 있었는데 민병대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 여러 가지 상징 조작들 우리가 잘 아는 나치 표시들 있죠. 그다음에 총통이라는 표현, 총리와 대통령을 합친 그런 제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흡수하는 능력을 보였고요. 이 책에서 히틀러가 거듭난 계기는 미넨 맥주홀 폭동이라는 걸 꼽는데 이때만 해도 1인자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일종의 터무니없는 쿠데타를 하면서 1인자로 떠올라요. 이때 연설을 하는데 생맥주 아마 500cc였겠죠. 이걸 들고 이게 사람들 정서를 파고들어서 그래서 나치당이 26년에는 2.6% 지지율에 불과했는데 32년에 37.4%로 일당이 되고 그 이후에는 선거를 치르지 않았죠. 본인이 총통이 되면서 아군을 모으는 일보다 적을 지정하는 일에 고심한다. 이런 표현도 흥미로웠는데 누군가를 욕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대가는 참담했죠. 유대인 600만 명, 연합군 3,400만 명. 심지어 마지막에는 독일군이 700만 명이 죽었는데 독일 초토화 작전이라는 것도 벌여요. 내가 가지지 못할 나라라면 쓸모없게 만들겠다. 네. 뭐 이런 터무니없는 짓으로 4,700만 명 희생에 이르게 하죠. 이렇게 책을 통해서 전쟁 리더로 유명했던 9명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예. 저자는 도대체 어떤 게 승리의 DNA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공통점을 여기 쭉 적어놨는데 조금 진부할 수는 있는데 저는 조금 유념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념, 약간 아까 과대망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이 진짜 확고해야 돼요. 뭐 이러니 저러니 생각하면 이런 전쟁을 이겨낼 수 없는 거죠. 몰입, 그러니까 막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19를 넘기고 나면 이런 기업을 만들 거야. 네. 이런 조직을 만들 거야. 그다음 언어, 이 말을 할 때 경영자, 조직의 수장은 상당히 그 문학가적인 재질을 발휘해야 된다. 그 우리나라 김선홍 씨라고 기아 그룹을 회상시켰던 분도 그 어눌한데 직원들 앞에서 말을 그렇게 잘했다. 네. 눈물을 흘리게 만들 정도로 그런 거. 그다음 겸손. 뭐 싸우지 않고 이기면 제일 좋은 거니까요. 겸손하라. 그다음 책임감.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하는 그런 것.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라고 합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승자의 DNA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쟁만큼 한 인간의 삶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수단도, 한 인간의 잠재력에 불을 지르는 성냥개비도 없다. 그 전쟁처럼 현실을 느끼신다면 네.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진부하고 단순한 것 같긴 한데 그게 이 책의 매력이에요. 저도 위인전 통해서 읽은 것과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우리가 모르던 그 사람의 형편없는 모습들도 봤고 실패도 읽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강철같이 단련됐는지를 알 수 있어서 저는 좀 어려운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노는 건 몇 시간이고 신나게 즐길 수 있지만 왜 공부하거나 일하는 건 1시간도 버거울까요? 얼마나 몰입해 있느냐의 차이겠죠. 우리의 일상을 되돌아보는 행복 이론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가 쓴 몰입의 즐거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실 그 수능에 앞서서 이걸 좀 얘기했어야 되는데 네. 수능이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몰입. 네. 얼마나 몰입하느냐인데 저자의 표현은 플로우입니다. 플로우. 번역이 어려운데 출판계에서는 몰입이라고 우리 번역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성공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데요. 다음 주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예감 별책 프로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 프로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이죠. 성공예감 별책 프로.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프로 다음 주에 뵙죠.